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입니다. 8월 1일 목요일이고요. 마켓나우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비둘기의 날갯짓이 한층 더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밤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내용들이 좀 있었죠. 뉴욕 증시에서 우리 증시도 전반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일단 8월의 첫 거래일 시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웃으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파월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또 빅테크들도 계속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좋은 그런 어떤 약간 불균형적인 상황 계속 됐는데 오늘은 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달 31일 날 발표를 하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남았는데 그동안 주가가 좀 부진하다가 오늘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마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빅테크들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은 조금 한결 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린 끝에 낙이 오나니 이게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8월 그리고 하반기 말이죠. 일단 오늘장 좀 빨간불 켠 업종 그리고 종목 섹터들이 많은데요. 이슈부터 짚어주시겠어요? 자, 가볼게요. 예, 지금 이해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오늘은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전선 전력설비 구리 쪽이 오늘 가장 뜨거운 섹터인 거로 보이죠. 좀 의외이긴 합니다. 사실은 오늘 반도체나 HBM 쪽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쪽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쪽들보다는 확실히 전선 구리 전력 설비 쪽 이거 세 개 한 패키지로 묶어서 이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테마 오늘 다시 좀 떴네요. 오늘 주가 상승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로봇 그렇게 오늘 좀 크고 2차 전지도 간만에 좀 좋죠. 2차 전지도 좀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주도 계속 좀 요즘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좀 올라왔고요. AI,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하여간 제약바이오는 7월 내내 거의 좋았고 8월 달 오늘 첫날도 좀 괜찮습니다. 조선주도 간만에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방산,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HBM 쪽이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도 어쨌든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화장품도 간만에 좀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쉬어가는 그런 어떤 섹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플러스로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약세 쪽 부문은 셀트리온, 건설, 가스 이 정도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권 요게 좀 시장에서는 조금 무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로 좀 들어가 보죠. 아무래도 뭐 제일 크니까요. 전선 전력 설비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예, 기사가 오늘 나온 게 사실 이맘때 뭐 늘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지금 또 요즘에 특히나 덥죠. 장마가 끝난 듯 안 끝난 듯 이런 상황에서 습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한낮 온도가 35, 6도까지 요즘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정말 찜통더위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온 얘기가 다음 주가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이 된다. 오후에 특히 이제 걱정스럽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올 상반기에 AI 때문에 이 전력 관련돼서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싶을 정도로 얘기가 많이 됐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 배웠던 게 하나 알게 된 게 우리나라 송배 전망이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약하다, 좀 부진하다, 그리고 투자도 굉장히 최근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블랙아웃 같은 게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미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한두 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블랙아웃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걱정이 생길 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전력설비나 전선주 또 구리 관련된 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정부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내용을 좀 봅니다. 일단 종목들 한번 보죠. 예, 대원전선, 가온전선, LS 일지전기 올 상반기 하도 많이 봐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KBI 메탈이 13.9% 올랐고 대원전선이 9%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대원전선 주가도 꽤 많이 올랐다가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선주들도
이런 어떤 송배전만 문제, 이게 결국은 정부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당연히 장기간, 이게 거의 한 10년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선주들은 뭐 비단 수출뿐만 아니라 이 내수 쪽에서도 얼마든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종목들이죠. LS도 5% 넘게 오르고 있고 일진전기도 5% 넘게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보죠. 전선 관련주 이렇게 봤고요. 전력 설비 쪽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사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사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 주 평일 중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전망이고 지난달부터 누적된 폭염과 이 습한 날씨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 수요도 이제 최고치를 다음 주에 찍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요 사이 한 2주 길면 한 3주 정도 요게 항상 매년 제일 덥죠. 또 습하고 에어컨도 제일 많이 틀고 하루 종일 틀고 뭐 이러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력 설비 쪽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명전기, 산일전기. 산일전기는 얼마 전에 IPO를 했죠. 상장을 했죠. 오늘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같이 이렇게 새로 한 3-4개 IPO주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러니까 상장 초반에 조금 이제 반짝하다가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올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쎄요, 산일전기는 또 마침 또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 더운 이런 거 관련해서 테마가 또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날지도 좀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삼화전기, HD 현대일렉트릭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재룡전기도 오랜만에 이름 봤는데 4% 넘게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욕 시장에서 그 기술주도 굉장히 좋았고 빅테크도 좋았고 엔비디아 오늘 주가 굉장히 좀 많이 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반도체주하고 HBM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HBM 들어가 볼까요? 근데 사실 HBM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호재성 기사도 아침에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마이크론과 삼성, SK 등 이 대중 HBM 공급 제한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결국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이 반도체 공장들의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조이겠다 이런 새로운 내용의 그런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빠르면 이달 내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좀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해외 쪽에 있는 특히 이제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동맹국들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규제를 하는 부분들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대중국에 대한 이런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꼭 우리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점들도 좀 감안을 좀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들 한번 보면은요. 예, 반도체 HBM 관련주도 칩셋입니다. 인텍플렉스, TFA, DI, 코세스 다 한 3% 전후에 2-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주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예, 반도체주들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는 아무래도 오늘 뭐 엔비디아 급등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MDS테크 오르고 있고 ISC 오르고 있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13%나 이렇게 올랐던 거는 글쎄요, 뭐 올 들어서 뭐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엔비디아가 계속 좀 긴 조정을 받고 있어서요. 간만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국내 반도체도 좀 수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HBM 관련주도 계속 나오는데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 흐름들 좀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한 로드맵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가장 관심사인 5세대 HBM3E가 하반기에는 공급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6세대 이 HBM4 요것도 이제 내년쯤에는 개발이 완료될 것 같다 이런 일종의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까지 나왔던 것들 앞으로 HBM 관련돼서는 뭐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데 기대감을 더 좀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좀 마지막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MDS테크 7.8%, 인텍플렉스 3%, 주성엔지니어링도 3% 이렇게 대략 3%에서 한 7%까지 이렇게 주가들이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여기서 좀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이제 종목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리뷰를 먼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었죠. 그때 이제 장이 한참 급락할 때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어떤 말을 드렸냐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 지표와 통화 지표에서 시장이 하락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700선, 2710선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에 미국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통화지표와 채권지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환율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있던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이는 결국 증시의 좋은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증시는 좀 아쉬운 모습은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할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제 종목들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나오셔서 이 통화나 채권 지표 시장에 뭐 악화할 그러한 가능성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또 그래서 오히려 좀 모아갈 수 있고 종목을 잘 선별해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 얘기 오늘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가 13%가 상승했고 애프터마켓 3%가 더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한 16%까지 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좀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상승세를 가져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향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거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일단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기반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셨던 사진일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패턴을 검출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때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갱신한 상태였을 거고 18만 원대 여기만 지키면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도 저희가 패턴 검출을 했습니다. 패턴 검출 총 3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요. 네. 첫째는 거시적인 상황, 그다음에 둘째는 재무적인 상황, 세 번째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3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주황색 선이고요. 뒤에는 그와 유사한 패턴이 검출된 건데요. 신기하게도 SK하이닉스와 뒤에 검출된 패턴에 거시적으로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AI가 쪽빠른 HBM 시대의 메가사이클의 국면에 들어서 있는 거고 네. 뒤에 검출된 패턴은 다른 시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가 가장 화랑이었을 때 그런 공통점이 거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재무적 포인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도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검출된 패턴
21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던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거시적인 상황의 공통점까지 발견했다. 아니, 두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심리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같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 세 가지로 검출해봤을 때 아직까지 SK하이닉스의 모습은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사실은 맞긴 해요. 오늘의 상승세가 좀 둔화하게 있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삼성전자도 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갭 상승 이후에 지금 큰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 시장까지 움직임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AI 기술력의 기반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모멘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실적 발표, 그다음에 실적을 보시면 펀더멘털적인 모멘텀도 유효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반도체 업종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한철 대표를 처음 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앞서 SK하이닉스 최근의 차트와 비교를 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을 해낸 지수 모양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이 모양을 봤을 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셀레쇼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으로 도출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요. 삼성전자도 오후장까지 조금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유효한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쪽 더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업종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딘데요? 바로 게임 관련주인데요. 게임이요?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지만 잘 보면은 차트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때마침 넥슨 게임즈가 크게 상승하고 있네요. 이거를 노리고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네. 게임주의 움직임을 보면요.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반도체도 빠지고 2차전지도 빠지고 갈 곳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심리가 위축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생각을 드는데 이럴 때 어떤 거를 매수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게임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꾸준한 매출 성장과 최고의 영업이익률이라는 화두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종목 하나를 얘기할 건데 바로 네. 크래프톤이라는 예. 기업입니다. 일단 크래프톤 차트를 보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요. 크래프톤 차트가 굉장히 우상향으로 좀 이쁜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23년 10월 코스피가 단기 저점을 잡았을 때부터 코스피가 변동성을 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래프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네. 그 유명한 전쟁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크래프톤이 그 게임 하나만으로 21년도에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시총 2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게임 하나만으로. 그런데 상장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의 게임 자체가 24조 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어라는 의문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상장 이후에 꾸준히 약 1년,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된대요. 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크래프톤이 얘기한 게 맞았던 겁니다. 한 게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는데 막상 2, 3년이 지나고 보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고 이게 지금 주가에 전이되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요. 35%에서 40%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특히 매출은 이번에 2조 3천억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 IP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논리로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넷마블 아니면 NC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보통 5에서 6%입니다. 그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향후에 또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의 마케팅하는 전략을 보면요. 뭐 다른 가수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최대한 그 연령층을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트래픽 수를 늘리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확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는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IP로의 끝없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크래프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가 부분을 방금은 제가 제 주관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하고 있냐라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 매수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 크래프톤의 거의 세력은 외국인과 가깝다라는 논리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한 계속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래프톤에 대한 얘기는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게임 관련 종목 하나 더 들고 왔는데요.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펄어비스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발표한 MMORPG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성장했다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왜 제가 얘기했냐면 첫 번째 게임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검은 사막 현지 버전이 중국에서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하나의 게임으로 연간 3천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자체도 이제 검은 사막을 출시하기 위해서 중국의 라인을 뚫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대형 게임 회사 텐센트와 손을 잡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파노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 세일즈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련한 상태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말에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 또 그에 대한 매출 전이에 대한 컨센서스나 아니면 뉴스가 또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펄어비스의 모습도 좀 이쁘고 괜찮은 것 같다라는 모습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보겠습니다. 네. 넷마블이라는 기업인데요. 정말 차트적인 모습에서는 가장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대량 거래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게임 업종 자체의 모멘텀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겠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봤을 때 넷마블도 역시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지금 게임 업종을 공통점은 첫째,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 두 번째, 성장 가능한 기대작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주요 메이저인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번 7월, 8월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세 종목을 짚어줬습니다. 크래프톤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됐는데 게임주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나홀로 52주 신고가를 쓰는 등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 꾸준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아주 휴전 노릇을 톡톡히 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런 게임에 대한 아직 유저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첫 번째 이렇게 크래프톤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 소식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마블까지도 외국인 수급 붙으면서 조금 더 상승 쪽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김한철 대표가 짚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좀 우리가 관심 둬볼 만한 종목들을 짚어봤고요. 그 지난주에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네네. 한 주간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전히 좀 유효한지 이런 부분들 체크받고 싶어서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은 기아 종목이었죠.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저 종목을 들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었고 지금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논리 두 가지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 조정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아는 유효한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 해운주라는 업종을 가져왔는데 아, 조선주의 예.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간에 조선주가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그간에 좀 소외되었던 해운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핵심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운임지수가 높게 상승했다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3주간 운임지수는 좀 빠지고 있어요. 13주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던 운임지수가 최근 3주는 빠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다음 미국, 동부, 독일 등 항만 노조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유효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성수기 이제 물량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운 관련주가 다시 한번 테마성으로 상승할 수 있구나 라는 지금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해운 자체가 고운임 지수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스웨즈, 파나마 운하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파나마 운하는 가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근데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와 서부로 있는 가장 빠른 뱃길인데 여기서 이제 가뭄 때문에 운하에 좀 물을 못 채우는 사건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지나가는 통행료 대비해서 이제 8배가 더 높게 이제 밑으로 남아메리카를 지나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되고 있는 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스웨즈운하죠. 스웨즈운하. 그러니까 뭐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그 운하의 자체 통로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막혀 있는 상황 때문에 운임지수가 또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어저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다시 한번 운임지수의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뭐 해운지수가 또 상승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네. 번째는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STX 그린로지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한 5 영업일 정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뉴스들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핵심 포인트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한해운도 역시 제가 왜 세 개 중에서 대한해운을 말씀드리냐. 첫 번째 포인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좋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한 16%대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산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대한해운의 움직임은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 15%, 20%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계속 이 이슈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삼각수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삼각수렴이 상단까지 한 2,500원, 2,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여러분께 좀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혹시나 하락했을 때에 대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여기 2,000원 가격 보이시죠? 2,000원 가격이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전략으로 가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주에서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HMM 있잖아요. 네. HMM 역시 솔직히 모습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HMM보다 대한해운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매출과 영업이익 때문이겠죠. HMM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한 5%대 미만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좀 좋으니까요. 조금 더 펀더멘탈 쪽으로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결론은 대한해운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중동 지역 불안이 커지면서 또 오히려 국내 해운주는 그 반사적으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해운주
그 가운데 대한해운을 짚은 이유는 바로 매출과 영업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0원이 이탈했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난 종목 기아부터 해서 오늘장 대한해운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뭔가 시사점을 좀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죠.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이데일리 정책팀장으로 있는 최은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최 기자님 하시고 나면서 갈 때 다음 주는 세법 개정안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랬었는데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죠. 거의 지금 현재 정치권 상황을 생각하면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요즘에 여의도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예, 이것도 맞물려서 세법 개정안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세법 전쟁이 이제 그 사실상 정도로? 이제 터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 뉴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오후에 이제 엠바고가 풀린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제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고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백가쟁명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정면 지금 충돌인 양상인 게 기재부의 그 지난주 목요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투세 그리고 상속세, 네. 밸류업 과세, 그게 이제 3대 뇌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다양한 그 쟁점을 가지고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세법이 기재위에서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어제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거든요. 네. 이제 김병환 위원장이 이 같은 세법을 기재부 1차관을 하면서 설계한 이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기업 관련 증시 관련 세제가 통과했을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된 발언을 저번에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기도 해가지고요. 그런 금융 당국의 입장도 주목되는데, 어제 이제 바로 일성으로 금융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임무가 시장 안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앞으로 어떤 세법을 통한 그런 그 시장 변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것임을 좀 시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창용 한은총재,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른바 F4 회의라고 해가지고 매주 이제 관련된
정책, 재정, 금융 관련된 내용을 조율할 거 보이는데요. 지금 뭐 11월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뭐 지금 9월 정기국회부터 세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12월 연말에 아마 처리가 되거나 그럴 텐데, 그에 따른 아마 파장이나도 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서요. 그것도 주목되고요. 가상자산 과세도 지금 요 관련된 게 있어서 그것도 함께 또 그 봐야 할 포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재부가 지금 마련한 내년 세법 개정안 이게 법이잖아요.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매년 그래서 하는 작업인데 결국 법이 바뀌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국회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정치 지형은 사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이 좀 그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하나가 다 정말 말씀하신 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밖에 없는데 일단 제일 시장에서 예민하게 보는 게 금투세잖아요. 예, 금투세 그렇습니다.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민주당이 좀 뭔가 당론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것 같다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이미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글쎄. 그 이재명 뭐 전 대표나 향후에 어쨌든 이게 벌어지면은 그 향후 어떤 뭐 지방선거나 대선에까지 다 영향을 끼치는 걸 다 보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얘기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내용을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금투세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기재부가 발표한 거는 예상하시다시피 간단합니다. 뭐 금투세 그 폐지, 그러니까 소득세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담는 건 간단한데 그럼 민주당은 뭘까 이걸 봤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도 해가지고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나오는 금투세 입장이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이제 갈래를 보이는데요. 뭐 첫째는 뭐냐면 내년 1월에 원안 시행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시행을 일단 유예를 하자 몇 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용을 수정해서 내년 1월에 시행을 하자. 수정안을 이제 시행을 하자. 이제 수정을 해서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처럼 뭐 원안 시행은 아니지만 내년에 일단 시행을 하자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예, 그런 그것도 내용이네요. 있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날 네. 그때 이제 그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나와서는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 봐야지 않겠느냐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해가지고 했었고요. 네. 또 24일 날 그때 이제 KBS 이제 토론에 나와가지고요 나온 게 금투세를 지금은 이제 5천만 원 이제 수익까지 이제 비과세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연 예, 1년에 5천만 1년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억으로 이제 한 2배로 이제 올리는 그런 방법을 또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그러면 연기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연기는 접고 수정안을 내년 1월에 하자는 건지 그게 지금 교통 정리가 명확하게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셨던 세 번째 내용 수정에서 내년 1월 시행이라는 게 이전 대표의 얘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전 대표 말고 좀 이따가 이제 또 다른 예. 의원의 이제 그런 의견으로 나왔는데 네. 이전 대표가 그런 일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하게 내년 1월 또 시행이라고 또 얘기는 안 한 상황이고요. 근데 더 복잡한 게 어제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그 YTN 라디오에서 나온 거는 이 양반은 원래 그냥 원안 시행이었는데. 예, 그 예정대로 대로, 이제 시행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뭐냐? 그건 지금 당 대표 그 후보로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해서요. 민주당이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자기네가 어쨌든 절대 일당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당론을 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법안이 계속해서 혼란을 시장에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 계속 뭐 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원안이 됐든 뭐가 됐든 내년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파장이 꽤 클 거다. 가뜩이나 지금 미장으로 사람들이 지금 투자들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게들 많이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뭔가 이 얘기는 좀
구체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뭐 지난주 계속 해가지고요. 그 관련된 의원들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그 임광현 이제 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인 뭐 시행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이제 밝혔고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8일에 열리니까요. 네. 그 이후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 안을 가지고 이제 그 대표 발의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사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 차장이니까요. 청장 다음에 이제 넘버 2까지 이제 여기가 예. 이제 고위직원이고 그 평생을 이제 세금 관련된 그 업무를 해야 되기 그 이쪽 때문에 전문가네. 이쪽 예. 전문가입니다. 제일 민주당에서는 오래 그 세금을 본 예. 그 전문가인데요. 그 몇 가지를 얘기를 한 게 우선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그게 5천만 원 그 공제를 했는데 그걸 1억으로 높이는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전 대표 얘기랑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원천 징수가 6월하고 12월 두 차례 이제 걷어간 뒤에 일단 거서간 뒤에 다시 이제 맞아요. 돌려주거나 하니까 네, 그 문제 그게 제기했었죠. 예,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공백기가 생기고 당장 이게 투자할 자금이 지금 맞아요. 없어지는 그러면. 뭐 목돈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듬해 5월에 확정 신고 단 한 번 하는 그런 지금 방식으로 소득세처럼. 예,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지적도 나왔습니다. 뭐 부양 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 소득을 좀 얻으면 그것에 그런 근로소득자가 연말 정산을 할 때 부양 가족 공제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 그런 얘기도 인적 있어서 공제. 예, 그래서 했는데 금융 투자 소득은 이런 그 인적 공제하는 그런 소득 대상 기준을 정할 때 여기서 이제 금융 소득 부분은 빼기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좀 제외하기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제외를 안 했으면 또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그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수정안을 만든 다음에 내년 1월에 이렇게 처리를 하자. 그러면 시장에 뭐 미칠 파장도 뭐 공제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고 네. 좀 여러 좀 뭐 그 원천 징수나 그런 예. 것도 풀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안도 내고 있는데요. 한번 요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최 기자하고 말씀 나눴던 중에서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그렇다 싶었던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건보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자산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은 없는데 건보료가 굉장히 세게 나와서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투자해가지고 소득이 나서 그걸로 이제 일테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시는 분들 소득을 늘리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되면 건보료까지 더 나오면 정말 사실은 투자에 대한 수요가 투자에 대한 의지가 확 꺾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다. 내용이 이 정도면은 많이 좀 전보다는 원안보다는 수정이 됐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건데 근데 결국은 돼야죠 이게. 그렇죠. 사실 뭐 이데일리 TV를 보고 많이 정책 영향을 받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게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생물이다 보니까 확실히 민주당이 하나도 안 변할 것 같았지만은 여러 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선은 이게 교통 정리가 지금도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막 왔다 갔다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교통 정리 그 속도를 어떻게 이게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이게 내년 1월에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건 아직도 좀 물음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세법이 이게 통과되는 그 시점이 예산안 처리 시점하고 같습니다. 네. 그럼 예산안을 처리를 할 때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같이 이렇게 처리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쭉 그 예산안 처리 시점을 보면은요. 작년에는 이제 12월 21일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원래 법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시점이
통상적으로 다 정해져 있고 통상적으로는 한 12월 2일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는데 요렇게 막 뭐 몇 주씩이나 늦어지는 이유가 여야 정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쵸. 예산은 합의를 못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은 예산한 대로 아마 또 충돌이 벌어질 텐데 세금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정 시한 내에 과연 올해 합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늦어지게 되잖아요. 늦어지게 되고 만약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뭐 1월 초다. 그렇게 딱 되면 증권사들이 관련 거래를 하고 하려면 지금 뭐 IT 기술이 아무리 발전됐다 하더라도 지금 법적인 뭐 구체적인 그런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걸 시간이 지금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2월 뭐 올해도 한 뭐 크리스마스 때 처리된다고 하면 뭐 누군 휴가 가고 누구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1월 초에 한다고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자금을 또 뺄 우려도 있고 막상 시행한다 했는데 여러 또 오류가 또 벌어질 우려도 있고요. 또 11월에 또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또 대외 변수 이슈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 합의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게 무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서요. 이게 얼마나 이제 국회 논의의 어떤 교통정리 예. 속도는 한번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도 증권사들이랑 간담회했을 때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얘기가 그게 벌써 한 달쯤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기준이 정해져야지 준비를 하죠.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증권사들이 뭐 마구잡이로 뭐 굉장히 포괄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뭐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불가능한 거고 결국은 이게 빨리 기준이 정해져야지 증권사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할 건지 말 건지부터 빨리 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걸 정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연말까지 정쟁의 도구로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가상과세 관련된 얘기 이것도 좀 계속해서 지금 최 기자가 좀 더 주목을 하시는 포인트이기 근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이렇게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뭐 투자자분들이 뭐 투자를 할 때 뭐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또 젊은 세대들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럼요. 많고요. 네. 그리고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 다양한 규제나 여러 가지 생기게 되니까 네. 어차피 그러면 그 금융 그쪽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트럼프가 피격된 이후 아니면은 미국 대선 상황을 보고 가상자산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금을 빼가지고 가상자산에 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금투세가 유예될 때도 가상자산 유예랑 같이 패키지로 해가지고요. 같이 유예가 됐거든요. 그 자산의 어떤 투자 성격을 같이 한번 예.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상자산 과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이게 더 정리가 안 된 게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를 얘기를 한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또 유예를 하는 그 안을 냈고요. 2년 유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금투세 입장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할지 지금 나오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 1월에 금투세 과세가 시행이 되고 가상자산 과외는 비과세로 그냥 유예가 된다고 하면 여러 투자 자금이나 그쪽이 오히려 가상자산 쪽으로 가게 되고 뭐 거기에서 또 가상자산에 잘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최근에 봐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이 또 상당히 네. 크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제2의 테라 루나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사태가 왔을 경우에는 또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시 벌어지기 때문에 함께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논의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재부 안대로 2년 유예가 만약에 된다고 쳐도 그것도 문제인 게요. 2년 유예를 해서 2027년 1월에 시행하자는 건데 2027년이 뭐가 있냐면 3월 3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이요. 그럼 그러네요. 보통 대선 몇 개월 전에는 다 여야 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다 아니면 그렇죠. 또 친코인 정책 입장을 네. 밝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27년 1월에 시행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럼 어차피 2년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2026년 그 대선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뭐 연말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금투세 어떻게 할지, 그러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할지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종합적으로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툭툭 던지는 얘기가 뭐 여든 야든 뭐 정부든 그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같이 한번 좀 패키지로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생각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관료들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의 단면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 쪽에서도 그 일반 그 주식 투자하는 거랑 가상자산 투자랑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사기고 아니면 여전히. 또 뭐가 있으면 또 예. 골치 아픈 일이 있고 하니까 예. 일단 그 골치 아픔 일단 나중에 한번 밀어놓자. 예. 뭐 2년 뒤 이후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그 듭니다. 루나스타 때도 보면은, 아니 뭐 그런 약간 사행성 그런 거에 투자해서 손해 본 거는 네 탓 아니야? 네 책임 아니야? 이런 식의 약간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도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좀 같이, 이게 과세 문제로만 제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돼서 뭐 지능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도 그렇죠. 있는데, 예. 같이 좀 결국 몇 조 원이 투자가 되는 건데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전면 금지를 시켜버릴 거든가, 예, 그런 게 예. 아니라면.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상법 개정안 관련 상속세 이 예. 부분. 이거는 또 민주당에서도 되게 또 예. 바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예.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재부가 발표한 이제 상속세 골자를 보면 한 3가지 정도 예.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 그리고 이제 대기업 그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 평가를 또 20% 있던 거를 아예 이제 없애는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한 10배 상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의미는 상당히 큰 게 뭐 상속세율, 과표, 공제 모두 다 손질하는 게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그러게요. 낸 거래 가지고요. 네. 사실 뭐 해외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높고, 또 기업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상속세를 좀 완화해 달라, 부담이 크다, 그런 얘기도 많이 왔기 때문에 현 정부가 또 친기업 성향도 반영을 했고요. 또 네. 워낙 뭐 서울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일부 정말 이렇게 슈퍼 뭐 리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향후에 이제 지나다 보면 이대로 놔두면 뭐 중산층까지도 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요. 사실 뭐 이렇게 개편 논의가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그때 나온 걸 보면은 또 부자 감세구만, 그것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 기업 그 상속세 그 할증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데서도 보기가 쉽지 않은, 좀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금투세입니다만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더 양자 간에 이렇게 뭔가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3가지 그 기재부 안 중에 한 2가지는 그 민주당이 뭐 아예 그냥 이런지야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좀 합의 뭐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말씀해주신 뭐 할증 부분이나 최고 세율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부자 감세고, 뭐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45% 정도 있는데, 이걸 낮추면은 최고 세율이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그런 것보다 상속세율, 최고 세율 낮추는 게 말이 되냐, 불로소득을, 그런기 때문에 세율 부분, 뭐 할증 평가 부분은 이런지야 지금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공제 한도를 이제 자녀들 그거를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거는 이제 합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괄 공제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억 원 정도 그거를 이제 공제를 도입하자, 그러면 전체 그거를 민주당 안을 보면 상속을 했을 때 이제 공제가 한 15억 원까지 이제 비과세되는
그런 안이고요. 이제 정부 안은 자녀당 5억 원인데요. 이걸 만약에 이제 자녀가 뭐 3명, 4명 가면 10억, 20억 뭐 이렇게 그렇게 늘어나겠지만 그렇죠. 통상 한 자녀 2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 그 기초나 공제 이걸 붙다 보면 한 17억 원 정도 그 수준이라 민주당은 한 15억 원 정도 자녀 별 공제, 차이가 없네요. 뭐 네. 여당은 한 17억 원 정도니까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 가능성이 공제 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밸류업 과세 이것도 좀 예, 그렇습니다. 이견이 크죠. 예,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주주 환원을 늘린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이제 깎아주는 네. 그런 혜택을 주고요. 그런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 이제 이런 밸류업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좀 현재보다는 이제 줄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네. 뭐 5% 초과분에 대해서 뭐 5% 공제율을 적용하는 뭐 그런 법인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당 소득세를 낮추는 게 뭐 14% 세액 그 일괄세율 그거를 9%로 낮추고, 뭐 종합 소득 과세에 있을 경우에도 최고 세율을 45%에서 25%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 배당 소득세를 낮추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 관련돼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번 주에 또 그저께네요. 그저께 입장을 밝혀가지고요. 또 반론을 좀 네. 제기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세제법 개정안에 밸류업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나왔던 지적이 뭐였냐면 소액주주들은 뭐가 있어요?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렇게 아니 뭐 좋은 얘기예요. 뭐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정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세제 혜택 주고 오케이 좋은데,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 얘기가 빠져버리니까 그럼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지금 물적 분할, 기업 분할 좀 두산 때문에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민주당이 저도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결국 예. 이제 민주당판 밸류업 정책의 예. 얘기인데 여기에 핵심 내용이 바로 그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뭐 진성준 의장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같이 이제 배석했을 때 이제 김남근 의원이라고요. 예전에 참여연대 변호사였죠. 변호사였고 지금 이제 정무위에서 요 관련된 내용을 네. 하는데, 꾸준히 요런 이제 증시 관련된 뭐 질의나 아니면 법안이나 그런 걸 내고 있는데요. 이제 진성준 의장하고 김남근 의원 얘기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사회의 어떤 충실 네. 의무 대상에 이제 주주를 이제 포함하는 그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독립 이사 선임 의무화 그 내용도 들어있고, 감사와 이사의 어떤 분리 선출에 대한 단계전 확대. 현재는 이제 감사위원 이제 상법상 1인 분리 선출이 의무인데 이걸 아마 2인 이상으로 아마 늘리는 방안을 지금 네.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확대. 해서 현재는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결집을 해서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이사들한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네, 맞아요. 앞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요거는 뭐 여론에서도 환영하고 있고 뭐 여야 간에도 뭐 정부도 이게 금융위가 크게 반대할 맞아요. 그건 네. 아닌데, 이제 핵심이 이제 재계에서는 이제 즉각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럼요. 나왔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했을 경우에는 좀 소송이 좀 남발될 수 있고, 또 집중 투표를 확대했을 경우에는 외부 세력, 투기 세력한테 기업 경영권이 좀 뭐 흔들릴 수 있고 뭐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뭐 민주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중요할 텐데 21대 국회에서도 네.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처리는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사업 재편 그다음에 사실 SK도 좀 그런 얘기가, 물론 조금 그쪽은 좀 줄인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고 한화 얘기도 얘기 나오고 있고 등등등, 하여간 지금 상법 개정을 재계에서는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예민한 문제들, 뭐 지배구조 개선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 문제 등등등 이런 예민한 문제들을 이제 한꺼번에 빨리빨리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걸 거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대체 소액주주도 밸류 맨날 밸류 하는데 그럼 뭐 외국인들만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 사라는 얘기냐, 소액투자자들은 맨날 물리고 당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맞아요. 예, 그런 밸류업 정책이라는 거는 절름발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 주로 이제 밸류업 관련된 그런 그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뭐가 나왔죠? 요번에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상법 이제 투자자들이 염원하던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가동 요런 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또 추가를 하자 그 내용도 얘기를 했고요. 네. 뭐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주주 환원을 늘리는 어떤 법인세 감면 요것도 이게 3년 한시 적용인데 3년 한시 적용하지 말고 이행할 네. 거면은 예. 기업들이 3년 후에도 예.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뭐 한시 적용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뭐 거버넌스 개혁도 하면서 기업 그 주주 가치를 좀 환원하는 그런 우량 기업들, 밸류업 기업들에는 확실하게 좀 인센티브는 예. 좀 시원하게 한번 주자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 밸류업 정책에 성공했던 이유도 살펴보면요. 일본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이 스튜어드십 요거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당연히 그때 반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 뭐 주시장도 굉장히 좋고 일본의 해외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그런 거죠. 법인이 경영진이나 오너가 회사 돈을 자기 돈이 아닌데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자기들 오너한테나 또 기업 회사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회사를 이렇게 재편한다는 이런 어떤 결정을 못하게 막는 어떤 견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밸런스 있게 맞춰지지 않으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업 해봤자 일본처럼이나 뭐 이런 데처럼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오늘 최 기자님이랑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짧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예, 그렇습니다. 연수 가신다면서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국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예, 워싱턴 DC로 갑니다. 올해 대선이 있으니까 예.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가시는군요. 공부 많이 하시고 예. 내년에 복귀하셔서 또 좋은 내용들 또 우리 예. 시청자분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회 주시면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나나 맛 우유가 잘 팔리면 빙그레 웃는 기업 피트 신유빈 와구와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스타들이 하루하루 다른 매력으로 뜨고 있네요. 어제는 그 앨런 머스크가 우리나라 그 김혜지 선수인가요? 정말 킬러 같더라고요. 근데 안경도 어떻게 레온 같은 안경을 쓰고 그 영화에 캐스팅하고 싶다고 했죠. 대신 그 액션은 할 필요 없다. 액팅은 할 필요 없다. 근데 신유빈 선수가 또 이제 바나나 먹는 장면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 같이 생겼는지 어쨌든 바나나를 열심히 먹는 이 표정을 보고 해리 씨도 하나 올렸더라고요. 신유빈 씨 너무 귀엽다. 그래서 해리 씨의 그 저 무뚝뚝한 장면은 자기가 올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그 기자분이 여기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대비돼서 올릴 리가 있나요? 어쨌든 요거 같은데 이렇게 하트 쳐가지고 올렸습니다. 바나나 먹는 유빈 선수 귀여워 해서 이제 바나나를 그려놨죠. 자, 바나나를 하루에 1개에서 3개를 꾸준히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바나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그 어렸을 때는 그 동남아시아 과일이 없었어요. 별로 망고나 바나나가. 근데 바나나는 가격이 지금 과일 가격, 사과 가격 막 올라도 바나나는 되게 싸잖아요. 어쨌든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되게 먹고 싶었는데 바나나가 없어가지고 바나나 맛 우유를 만들었다. 우리 어렸을 때 먹던 맛살, 게맛살도 게 맛살이지 게살이 아니거든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 맛 우유지 바나나 우유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다 이게 바나나 우유인 줄 알고 게살인 줄 알고 열심히 먹었죠. 왜 이렇게 바나나랑 게살이 싸 이랬죠? 자, 이제 지금 빙그레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판 지가 오래됐는데 이 신유빈 선수의 바나나 먹방을 보면서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모델 하라고 하는데 그건 바나나 맛 우유 모델 아니겠어요, 결국? 신유빈 선수 뭐 모델 빨리 섭외해라 이러는데 지금 스포츠 스타들 다 올림픽 끝나고 나면 항상 그쵸? 이 모델로 모셔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유빈 선수는 바나나를 먹고 있으니 바나나 맛 우유 모델로 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옛날에 그 새우깡 그것도 BC 깡 노래 계속 사람들이 밀어서 제발 농심에서 보라고 결국에 농심 깡 모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으로 밀어붙이면은 그쵸? 여론의 힘이 대단합니다. 왠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유 씨가 바나나 맛 우유 모델을 했을 때 그 모습인데 아주 어울리죠. 자, 전체 매출이 1분기께 나왔는데 빙그레가 별도 기준 매출이 2,765억 원인데 이 중에 수출액이 440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이 15.9입니다. 16%가 수출이고요. 이걸 아이스크림 품목으로 줄여보면 아이스크림 매출이 1,234억 원입니다. 빙그레 별도 기준 매출이 2,765억 원이었으니까 절반이 이제 아이스크림에서 사실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매출 1,234억 원 중에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243억. 그래서 아이스크림 매출 중에 해외 수출 비중은 19.7. 아이스크림의 수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전체 품목의 수출 비중은 15.9인데 아이스크림 수출 비중은 19.7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매출이 전체적으로도 많고 수출 비중도 높다. 그래서 빙그레가 수출국을 2022년도 20여 개국인데 지난해 30여 개국으로 10여 개국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수출 비중이 높지만 자, 바나나 맛 우유도 수출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이유 씨가 모델을 했었고요. 다음을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하는 품목이 있고 지금 한국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게 원래 이제 다 뚱바라고 하죠. 뚱바? 우리가 뚱바? 뚱뚱한 바나나. 이 용기가 사실 용기의 디자인 때문에 먹잖아요. 영화 보시면 이제 이걸 또 거꾸로 해서 여기를 이빨로 따가지고 먹는 그런 장면들. 요구르트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거꾸로 된 것도 나오더라고요. 바나나 맛 우유 단지, 딸기 맛 우유 단지, 바닐라 맛 우유 단지. 이 바닐라 맛 우유를 바나나 맛이냐고 사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바닐라 맛입니다. 그 단지가 있고요. 이게 유통기한이 편의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주일이 안 됩니다. 일주일 정도 될까요? 그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수출을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배 타고 가려면은 이미 상해버려요. 그래서 만든 게 테트라팩이거든요. 이게 테트라팩으로 이제 바나나 맛 우유, 딸기 맛 우유, 메론 맛 우유, 커피 맛 우유, 바닐라 맛 우유, 뭐 리치 피치 맛 우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테트라 여기다가 최대한 그림을 단지를 그려놨지만 사람들은 사실 저 단지를 잡는 그립감 그리고 저 폴리에스터의 요 느낌 이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걸로 하면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멸균팩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가까운 중국에선 단지를 팔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단지를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매출 확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먼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수출해 가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일단 이거를 사재기 해갑니다. 그래서 단지를 뭔가 단지 모양을 유지하면서 유통기한을 길게 하는 어떤 기술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제 뚱단지로 전부 다 해외에 수출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안 되고 있다. 이게 단지 용기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비닐팩이나 유리병, 우리 어렸을 때 델몬트병 아니면 베지밀 병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베지밀 팩에 막 완두콩 그려진 팩 있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지 이런 단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할 게 뭘까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중화학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학 산업에서 폴리스티렌이라는 게 뽑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폴리스티렌으로 용기를 만든 게 바로 이 단지 용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버도 상당히 다양해졌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라고 요즘에 이제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라고 무슨 맛이 나올까 궁금하게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바나나 맛 우유나 바나나 맛 우유 라이트, 뭐 딸기, 뭐 메로나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메로나 파는 그 아이스크림 맛을 여기다 접목시켰죠. 그 다음에 떠먹는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투게더 맛 우유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라벤더도 있었고 별 색깔이 다 있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정판으로 팔고 쏙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단지 모양을 남겨놓지 않으면 이제 뭐 사실 남겨놓기도 그렇죠. 그 안에 내용물이 상하니까요. 그 먹고 나서 뭐 씻어서 보관해서 모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한정판으로 끝나버리고 없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고요. 이게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로 여기 없는 것들이 뭐 별게 다 있어요. 귤맛 제가 먹어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상했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오디맛, 귤맛, 리치, 피치맛, 호박, 고구마 맛, 캔디, 바맛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로 앞으로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아까 전에 여론이 뭐 무섭다고 했잖아요. 깡 시리즈 모델이 B씨가 된 것도 그렇고 신유빈 씨를 지금 바나나 우유 모델로 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계속 뭐를 만들어달라 요구를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첵스도 그렇잖아요. 첵스 파맛 만들어달라 해서 진짜 파맛 첵스가 나와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게 대파맛 첵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막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계속 요구를 하면은 새로운 거를 개발할 여지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빙그레 투게더. 자, 요즘에 성수동이 땅값이 오르죠. 물론 살기는 좀, 왜냐면 성수동은 지금 완전 팝업의 천국이에요. 팝업에. 거기 매주마다 뭐가 바뀌어서 뭐 열립니다. 얼마 전에는 삼립에서 그 크림빵 저기 뭐 아뜰리에라고 만들어가지고 크림빵에다가 새로운 걸 첨가해서 우리 그 크림빵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단팥빵 크림빵. 거기에 막 새로운 플레이버를 추가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벤트하고 이런 거예요. 팝업 행사가. 성수동이 완전 팝업의 성지인데 이 투게더가 50살이 됐습니다. 그 투게더 팝업이 또 열렸죠. 젊은 사람들은 주말마다 여기에 가더라고요. 왜냐면 새로운 것도 얻을 수 있고 사실 여기서도 사실 주식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 이 성수동에 가서 팝업을 즐기면서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투자를 했는데 성공한다. 그럼 이건 정말 생활 속의 투자죠,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성수동 다니세요. 왜냐면 거기에 모든 기업이 다 나와서 신제품 팝업을 거기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젊은 애들 대상으로 날립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파급력이 제일 높은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인스타에 그걸 다 올려요. 그럼 그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올리면 인플루언서들이 또 올리면 그것들이 퍼져나가는 그 입소문 구전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성수동을 활용하는 이런 기업의 부분이. 그래서 빙그레가 반백살이 됐는데 20, 30대에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50년 전에 아빠랑 어렸을 때 먹던 그 투게더의 맛을 이제 너네들도 커서 아들, 딸이랑 먹어다. 이런 거겠죠. 자, 이제 현지화 전략이 나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었잖아요. 투게더도 있었고 메로나도 있었고 바나나 맛 우유도 있었고 그래서 투게더 맛 우유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을 것 같고 50년 기념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콜라보로. 자,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지화를 시킨 걸 볼까요? 나 요거 아까 그 나온 거 단지고 해외용 테트라팩입니다. 이게 단지가 저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잘 팔릴 것 같아, 해외에서. 자, 그다음에 현지화 전략으로 이제 플레이버를 다양한 걸 보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맛들이 있죠. 자, 바나나, 딸기, 메로나. 이거는 메로나 맛이 아니라 메론 맛이에요. 메로나 맛도 있어요. 메로나 맛도 출시됐어요, 한정판으로. 이건 메론 맛이에요. 바닐라 맛, 커피 맛 있고 여기 특이한 타로 맛이 있죠. 타로 맛. 이게 해외에서만 팔아요, 이거는. 지금 타로 맛은 우리나라에 안 나왔어요. 이게 요 색깔로 우리나라에 나온 거 있는데 그건 라벤더 맛이었어요. 정말 꽃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타로 맛인데 뭐냐면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개발된 맛이에요. 그리고 이게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쪽이 동남아시아 쪽이 요 할랄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할랄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지만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할랄 인증이란 게 이런 법을 넘어서는 이슬람 법을 넘어서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깨끗함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랄 인증을 받은 게 마치 이게 굉장히 깨끗한 공정을 통해서 만든 신선한 제품인 것처럼 판단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할랄 인증이 일석이조예요. 이슬람을 노릴 수 있다는 거 플러스 이거 굉장히 깨끗한 제품이라는 어떤 증명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테트라팩에 들어있는 모든 바나나 맛 우유의 모든 향료는 싹 다 할랄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요거는 동남아시아에서만 팔고 있는 타로 맛 우유라는 거. 이렇게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삼양식품 10만 원일 때 얘기해서 50, 60을 갔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멕시코의 하바네로 고추를 이용해가지고 하바네로 저기 라면을 그 특성화해서 만들었다고. 그게 먹히는 거라고. 그렇죠? 이 빙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로나도 그렇습니다. 메로나도 파스타치오 맛, 코코넛 맛, 타로 맛이 있는데 이 타로는 방금 나왔던 바나나 맛 우유의 타로 맛이랑 똑같은 걸 메로나에서 한 거예요. 동남아시아를. 그럼 이 피스타치오는 뭐냐? 피스타치오는 북미 지역을 노린 겁니다. 이건 왜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 맨날 그 옛날 요즘 이제 류현진 선수가 없어가지고 투수가 없는데 김하성 선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보면은 옛날에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계속 무슨 피스타치오 해바라기 씨를 계속 씹어 더가웃에서 그렇죠. 그다음 껍질 퇴퇴 계속 뱉는 장면 나오잖아요. 견과류를 엄청 좋아해 미국 애들이. 그 중에 피스타치오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다 조사를 했어요. 빙그레가 북미 지역의 아이스크림을 싹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피스타치오 맛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이거 하고 딱 피스타치오 맛 메로나를 내놨더니 대박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북미 지역을 저걸로 뚫었다. 그리고 이건 코코넛.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코넛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즐기는데 2010년에 코코넛 워터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리네 하고 코코넛만 메로나를 내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맛 코코넛 맛은 북미에서 완전 먹혀버렸고 타로 맛은 동남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먹혀버렸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의 수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메로나 플레이버 글로벌 매출 순위는 역시 메론 맛이 강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타로 맛, 피스타치오 맛, 코코넛 맛도 추격을 하고 있죠. 이런 현지화 전략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저는 요거는 이제 멜론 맛, 진짜 멜론을 먹는 것 같다. 외국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빵또아를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최초의 도전입니다. 빵이야 아이스크림이라 이렇게 물었더니 빙그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빵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지. 이렇게 쿨하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먹는 모습이고요. 고양이가 탐내고 있는 모습. 자, 마지막 장입니다. 뒤에 요거는 이제 실적, 2023년도 실적 빙그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21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쑥쑥 올라가고 있고 매출액은 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특히나 2022년에 394억이었는데 2023년 작년에 1122억으로 3배가 영업이익이 뛰었습니다. 마진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당기순이익도 2021년에 마이너스였는데 862억 플러스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자, 실적도 좋고요. 자, 마지막 장일 겁니다. IUC 한 번 더 나와요. 자, IUC. 자, 이것도 성수동에서 그때 단지 세탁기라고 했던 거예요. 성수동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미리 포착할 수 있어요. 특히 식음료. 단지 세탁기가 뭐냐면 그 용기가 폴리스티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하자고 해서 그 안에 바나나 우유나 묻은 거를 씻으라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파워스토어를. 여기다 넣어서 그걸 씻어가지고 그걸 재활용하자. 이렇게 ESG 경영 같은 파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빙그레의 어떤 다양한 장점들을 보셨죠. 빙그레 사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빙그레 관계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재활용 분리배출이 높긴 한데 제대로 분리배출이 안 돼서 저렇게 막 묻어서 재활용이 실제로 되는 비율은 35% 미만에 불과하다. 단지 세탁기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저 단지 세탁기 이제 없으니까 아파트 단지의 세탁기를 이용하세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오늘은 이 빙그레에 있는 모든 제품을 넣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매드평이 아니라 매드송이 되겠네요. 노래 제목 캔디바.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메로나.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Inflation has eased notably over the past 2 years, but remains somewhat above our longer run goal of 2%.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the economy is mov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So you asked why not today, and I would just say again that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we're gett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but that we're not quite at that point yet. 화면으로 우리가 오늘 어떤 얘기할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일단 좀 점검을 해보고 가려고요. 장초보다는 탄력이 다소 둔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이상하죠. 사실 어제 그 뉴욕 증시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충분히 오를 만한 예.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는 뭐 사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호재를 좀 만들어간다는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호재를 만들어간다. 예. 네. 사실 뭐 연준의 어떤 지금 조금 아까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지만은 사실 명시적으로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단지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정도를 얘기를 한 건데 뭐 9월 인하 확률을 거의 100%로 상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올해 한 두 번에서 두 번 정도를 갖다가 한 100% 역시 보고 있는 거고 3번 내릴 확률을 한 75% 정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호재로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제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이유가 이제 AMD가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 늘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원래는 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저 클라우드가 그 원래 예상치보다 원래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덜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건데 또 이걸 갖다 호재로 또 뒤바꾼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카펙스 투자를 갖다가 줄이지가 않았다. 26년, 그러니까 올해 그 회계 연도에도 엄청나게 늘렸고 내년 회계 연도는 더 늘릴 거다라는 네.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지금 칩에 대한 어떤 그 인공지능 칩에 관한 어떤 투자들이 갖다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사실은 급락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들도 급등을 하는 양상들을 보였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글쎄요, 그 이런 어떤 호재들을 갖다가 그 악재도 호재로 둔갑시키는 능력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장 초반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쭉 미끄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일부 업종 뭐 특히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력기기 전선주들 같은 경우 약간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부진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FOMC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해요. 네네. 어떠한 내용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FOMC 그 회의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렇다고 9월 인하를 갖다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우려들이 약간 좀 부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르면 9월 달에 내릴 수 있다.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사실은 9월 인하의 어떤 안건을 갖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가정,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책 금리를 갖다가 그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어떤 그 인하, 그 어떤 판단 시기 자체를 갖다가 자기들은 이제 일단 9월 달까지 본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됐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그 금리 인하를 갖다가 그 가장 하지 못했던 이유는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성명서에 보게 되면은 고용 시장에 기존에는 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 자체가 고용 시장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고용 시장의 어떤 그 둔화 가능성 이걸 갖다가 좀 언급한 게 이제 눈에 띄는데
그 기존에는 그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실업률이 낮기는 하지만 실업률이 약간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표현은 사실 중앙은행의 그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물가 안정이도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목표는 사실 고용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사실은 그 물가 안정의 목표를 집중해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두 가지 목표의 어떤 균형을 추구하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가 안정 추세는 뭐 둔화 추세는 어느 정도 계속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하거나 혹은 냉각되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 고용 안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 어떤 키를 갖다가 조금은 이제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안정 쪽에 더 방점을 둔다는 얘기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 자체를 더 높게 보겠다.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FOMC 관련해서 질문을 윤 평론가니까 들었는데 네네. 일단 시장에서 9월 금리나 뭐 거의 100%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네네. 평론가님은 어제 간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저는 일단 그냥 테이블에 올려놨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네네.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그 지금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기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준의 인사들 역시 공이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올 때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터리 그냥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를 계속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그다음에 고용 지표 둔화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 PCE라든지 CPI라든지 계속 둔화되는 조짐을 갖다가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어떻게 보게 되면 재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연준의 어떤 그 명성 뭐 이런 거에 어떤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보수적인 시선으로 자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신호등을 갖다가 주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은 그래도 한 번만 더 데이터를 보자. 그래도 조금 더 데이터를 기다려보자 하는 쪽으로 자꾸 미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을 한 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예, 예. 자, 그러면 네네. 지금 뭐 물가라든지 뭐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대한 뭐 이런 지표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8월에 직접적인 좀 발언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네네. 네.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양상을 계속 보인다고 하게 되면은 9월에 정책 금리 인하를 갖다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그 보통 중앙은행 그 인사들이 특히 네. 총재 되시는 분들은 그 확정적인 얘기를 좀처럼 안 하죠. 그 안에 굉장히 은유적인 어떤 비유들을 갖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거라는 얘기를 갖다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9월에 정책 금리 인하를 갖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네. 사실 그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가령 뭐 민간 고용 보고서라든지 CPI라든지 PCE라든지 이게 줄줄이 발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사실의 이 연준의 그 인사들 FOMC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그 키들을 갖다가 분명히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얘기는 실제로 9월 달에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는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 인하를 갖다가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아주 큰 폭의 그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는 또 그런 제스처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니까 50bp 이 정도를 뭐 9월에 한 번에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모습이 좀 보였어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사실은 그 고용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50bp 인하할 가능성은 저도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잖아요. GDP 성장률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어떤 GDP를 갖다가 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고 보통은 얘가 뭐 얘기를 하지만은 그 1인당 채용 건수를 보면 알아요. 1인당 채용 건수 자체가 지금 채용 공고 건수 자체가 1.2명이거든요. 실업자 1명당. 근데 이게 팬데믹 전에 1.19명이었었어요. 거의 팬데믹 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실업률은 4% 뭐 4.1%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고용시장이 급격히 냉각된다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소비에 어떤 굉장히 큰 타격이 오면서 GDP가 굉장히 뭐 그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거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령 뭐 빅스텝도 밟을 수 있고 자이언트 스텝도 밟으면서 이 급속히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건강한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연착륙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50bp를 인하할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50bp를 인하한다고 하게 되면은 명분을 삼는 거는 뭐 금융시장의 어떤 붕괴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금융시장도 지금 탄탄하게 잘 가고 있잖아요. 약간의 조정을 네.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 연준이 50bp를 내릴 근거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표들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50bp를 한 번에 그렇게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윤평론가님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일 것 같은데 미국의 또 고용보고서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한번 네네. 가볼게요. 어제 또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어제 뭐 그 정책 금리를 갖다가 네. 15bp 올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죠. 금리를 갖다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그 일본 경제가 일본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호황 국면인 것 같지만은 사실 실질 GDP 기준으로 보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소비는 계속 얼어붙어 있는 거고요.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50%가 넘는데 일본 국민은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린 주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7개월 연속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경제가 그게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엔화 약세가 사실은 굉장히 깊어지면서 네.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데 왜 일본 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GDP 성장이 여의치도 않고 사실은 소비도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냐를 갖다가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지 엔화 약세를 돌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사실은 3월에 17년 만에 그 금리를 갖다가 올린 배경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올렸다라고 일반 국가로 보게 되면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네. 수준이지만 그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 거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봄에. 해제한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를 돌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3월, 4월 달에도 엄청난 돈을 갖다가 외환시장에 투입을 했고 네. 그게 7월 12일, 11일, 12일에 또 투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엔화 약세의 기조를 갖다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엔화 약세가 얼마 전에 엔화 강세 쪽으로 약간 돌아섰잖아요. 그 이유를 뭐 일본 은행이라든지 이게 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엔화 약세가 이제 갈 때만큼 간 상황에서 사실은 트럼프가 한마디를 던졌죠. 우리는 이제 일본과 예. 위안화의 약세를 갖다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엔화 강세 기조가 그 엔화 약세 기조가 약간 돌아선 상황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 약세의 기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꺾어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 어떤 인상 배경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도 이제 슈퍼 엔저의 전환점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또 어제 이제 동시에 발표가 된 게 국채매입 규모 축소도 동시에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 블룸버그가 사실은 일본 은행이 그 요번 그 7월달 그 회의에서 한 15bp 정도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화에 미치는 영향이 2엔에서 3엔 정도 달러 대비 강세로 네. 돌아서는 정도의 그 정도를 예측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양적 긴축을 갖다가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현재 매달 한 6조 엔 정도를 갖다가 국채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분기에 4천억 엔씩 줄여서 26년 1분기에는 이걸 3조 엔 수준까지 줄이겠다. 글쎄요. 이게 뭐 양적 긴축을 한다는데 그 일본이 양적 긴축을 한다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양적 완화를 갖다가 수십 년을 갖다가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양적 완화 기조를 누그러뜨려서 양적 긴축으로 돌아선다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죠. 엄청난 전환입니다. 예, 엄청난 전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걸만 가지고 사실 뭐 시장에서의 판단도 그렇고 제 판단도 그렇지만 이 양적 긴축의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 적다. 분기에 4천억 엔씩 줄여나가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 규모 자체가 적은 거고요. 또 일본 은행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느냐, 신뢰할 수가 있느냐는 것도 의문점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사실 일본은 양적 완화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과거에 일본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그걸 갖다 미뤄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디플레이션 압력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추려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그 지금 합쳐가지고 한 15bp 올린 거,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의 어떤 규모를 놓고 봐가지고 지금 그 엔화 약세의 전체적인 기조를 갖다가 완전히 돌릴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은행만의 힘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결국은 이제 그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생각보다 이제 점점 좁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일본 은행이라든지 일본 측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면 뭐가 있느냐.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내리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엔화와 그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 자체가 적어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미국의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가 있다.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일본이 바라는 것처럼 엔화의 어떤 그 약세 기조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당한 시간이나 시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뭐 아주 뭐 말씀하셨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수준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인하하는 걸로 가고 그러니까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쨌든 금리 차도 그렇죠. 축소가 되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막 일본 쪽에서 외환 시장 개입했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시장에 일본 은행이 뭐 일본 외환 시장에 개입을 아까도 말씀드린 두 차례 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사실은 없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내리는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은행 쪽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다란 제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역시 느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밟으면서 빠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에 있어서 그렇죠. 조금은 이렇게 기간이 그렇죠. 우리가 상당한 생각하는 기간이 것보다 필요한 거다라고 필요할 보는 거다. 거고요. 또 하나는 네네. 예, 환시장이라는 거는 아주 그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한번 추세가 결정이 되면 상당히 오랜 동안 이어집니다. 특히 엔화는 강세 기조가 40년 이어져 왔어요.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면서 약세 기조가 이어진 건 이제 10년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엔화가 사실은 엔달러가 145원을 갖다가 굉장히 임계점으로 봤어요. 이걸 갖다 돌파를 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45엔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일본 측이. 따라서 그걸 갖다가 되돌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가정밖에 없다. 추세를 갖다가 강하게 되돌리려고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계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혼란? 그게 어떤 가령 뭐 팬데믹처럼 그건 느닷없이 오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자산이니까
기존의 약세 추세를 딛고 강한 추세로 돌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엔화 강세가 설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막 이제 최근에 이런 외환시장 흐름을 봤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해서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개를 저으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뭐 엔화 강세가 40년 동안 이어져 왔을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는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엔화가 뭐 엄청나게 강했을 때도 사실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들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 어떤 대세가 되지는 사실은 않았거든요. 네. 사실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가령 뭐 그 투자국가 아니면은 일본과 투자국 사이의 어떤 뭐 국채 수익률의 차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도 엔캐리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특히 이제 엔화 강세 기조가 명확해진다. 네. 아주 명확해진다라고 할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 엔화가 점점 강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예. 사실은 지금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국채 수익률이 일본 국채와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본의 생명보험이라든지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국 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국으로 돌아서 자국 국채를 사는 게 낫지.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거듭 얘기하지만 엔화가 강세 기조를 명확히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추론은 엔화의 강세 추세는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우리가 일각에서 염려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 그러면서 그것도 어떤 급격한 청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 얼마 전에 뭐 일본 주식시장이 뭐 흔들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가령 뭐 그것 반드시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짧게요, 마지막으로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금리든 환율이든 우리 시장에 그래서 돈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네네네. 우리 시장이 그러면 이 수급적인 영향을 좀 짧게 언급해 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8월 그 조기 금리 인하 얘기를 갖다 꺼내는데 그 보통 지금 금리 인하하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보다 훨씬 5% 이상 뭐 10% 금리에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려서 자본 뭐 유출이 일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까지 금리를 못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GDP가 2분기에 역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올해 GDP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에요. 네. 가령 한은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촉발시킬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본 유출 때문이 아니에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8월 1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지역 그동안 조금 뉴스에서 많이 안 나왔죠. 그만큼 좀 잠잠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하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휴전 협상을 좀 하고 있던 하마스 지도자였는데 지난달 말일, 그러니까 어제죠. 7월 31일 날 이란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피살이 됐습니다. 하마스에서는 이스라엘이 암살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니에가 앞서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협상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 자녀 3명 등 포함해서 친인척까지 한 10여 명 정도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을 했을 정도로 뭐 당연히 강경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눈에 가시가 섰던 하니에를 제거해야 된다. 아마 그런 차원 때문에 암살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하니에가 암살당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인 건데요. 그것도 마수드 이란 대통령의 취임하는 날 취임식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제 숙소에 갔다가 그 숙소가 이제 이스라엘의 폭격을 맞아서 이제 부서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제 사망을 한 겁니다. 이란은 당연히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을 겁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암살했다는 것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도 장소가 바로 자기네들의 심장부였던 테헤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란은 다음 장면 볼까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직접 이스라엘을 보복하라고 지시를 할 정도까지 상당히 좀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은 반드시 보복을 할 거고 또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도 반격을 한다고 그러면 좀 잠잠해지던 휴전협상 중이던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사태가 이제 이란까지 끼어드는 좀 더 확전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동의 이 지정학적 불안감, 위기감이 다시 또 최고조로 또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유가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WTI하고 이제 브렌트 두 가지 차트를 볼 텐데요. WTI도 보면은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74달러대 초중반까지 WTI 서브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어제 78달러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브렌트도 볼까요? 브렌트는 중동의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유종인데요.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7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81달러까지 더 WTI보다 더 오름폭이 좀 가팔랐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올해 미쳤던 건 사실 유가보다는 해상 운임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결국은 올해 해운 운임 급등의 촉매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철수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면서 홍해를 봉쇄를 했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상 운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상 운임 준비를 했는데 SCFI 즉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 볼틱 지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올 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난 7월 딱 정점을 딱 찍었습니다. 거의 4,000포인트 육박할 정도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올라가지고 가다가 7월 달 들어서부터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볼틱 운임 지수라고 이거는 주로 특히 이제 그 컨테이너선보다 컨테이너이 좀 벌크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물건을 그냥 기본적으로 실어 나르는 이 볼틱 운임 지수 이쪽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7월 달 정점으로 해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운 지수가 크게 올랐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돌발적인 중동 지정학적 상황도 있었고요. 또 여기다 덧붙여서 중국이 미국의 규제에 대비해서 올 상반기에 그야말로 밀어내기 수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운임 지수가 크게 올랐던 또 하나의 이유가 좀 됐었는데요. 지금 7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던 이 두 운임 지수가 이렇게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는데요. 운임 지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해운주들이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주요 운송주들을 모아놓은 KLX 운송지수라는 게 있는데 운송지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어제 하루짜리 흐름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운송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운송지수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MM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HMM 주가도 어제 이게 하루짜리 차트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KLS 운송지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18,200원까지 6%가 넘게 급등하는, 3%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해운주 별로 안 좋았는데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운송주들 가운데서 가장 뭐라 할까요? 이 탄력이 컸던 종목이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라는 종목인데 어제 무려 18%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모양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운임지수들이 그동안에 운송 해운 운임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좀 이렇게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운 운임이 다시 급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한 건데요. 근데 좀 이번에는 냉정하게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해운 운임이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 중동의 미련의 수출이 이 부분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컸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사실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재료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저쪽에 운송 해운 쪽 운하 쪽 봉쇄 상황 이 정도밖에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그렇게 운임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반기만큼 이 해운주들의 주가도 그렇게까지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네, 상승 탄력도가 장초보다는 다소 둔화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오후장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네.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